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안 거실 바닥에는 여행용 가방과 쇼핑백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옷가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임신 9개월에 접어든 배는 이미 가방보다 더 크게 불러 있었죠. 허리를 숙일 때마다 배가 무릎에 닿았고 숨을 고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챙겨야 하나. 수지는 남편의 양말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녀는 몇 번이나 허리를 펴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하자 수지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죠. 조금만 참아, 우리 딸. 명절만 지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민호는 현관 쪽에서 명절 선물 세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아온 과일 세트, 한과 세트, 그리고 따로 준비한 한우 세트까지. 민호는 한우 세트 포장을 만지작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그는 아내에게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 대신 짐을 싸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엄마였죠.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 몇 시에 출발하냐? 제사 준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민호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요. 수진이가 몸이 좀 무거워서.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는 그래도 다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어요. 수지는 이미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옷가지를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최대한 일찍 갈게요. 민호가 전화를 끊자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일찍 올라올 수 있을까? 민호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명절인데.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산부인과에서 온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임신 막달 조기 진통주의 마이너스 무리한 활동 자제 요망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죠. 수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짐을 차에 싣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천천히 일어나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파트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고속도로를 향해 출발했어요. 민호는 라디오를 켰고 명절 귀성길 교통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죠. 서울을 벗어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침묵을 채우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린 지 2시간, 민호의 차는 경기도 외곽의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시대갑 골목길은 좁았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차를 주차했죠. 수지는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허리를 펴자 배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오냐? 벌써 몇 시인 줄 알아? 수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려 했지만 배 때문에 깊이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만 숙이며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며 속으로 혀를 찼어요. 인사성도 없네. 그녀는 겉으로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짐 들고. 민호가 트렁크에서 가방들을 꺼내 현관으로 옮겼어요. 수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호의 여동생 민지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들어 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배 진짜 많이 나왔네요. 곧 낳겠어요.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응,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인사도 밝게 잘하지.
딸은 달라. 수진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민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려 했죠. 어디가? 정숙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짐을 좀 풀려고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짐은 나중에 풀어. 먼저 부엌 가서 제사 준비 도와줘야지.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가 거실에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차 타고 와서 피곤한데 좀 쉬게 해주세요. 정숙은 아들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쉬는 법이 어디 있어? 너는 아버지 차나 들여.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철수는 거실 찬장에서 차 도구를 꺼내며 아들에게 말했죠. 그냥 엄마 말씀 들어. 며칠이면 끝나는 일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손질해야 할 나물과 채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건네며 지시했어요. 먼저 무나물부터 무쳐. 재료는 저기 있어.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무나물 그릇 앞에 섰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계속 말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일을 잘 안 배우더라. 너는 좀 할 줄 아냐? 수지는 대답 대신 무나물을 조물락거렸어요. 그녀의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아기가 움직이자 수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배를 만졌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일 안 할 수는 없어. 나도 임신했을 때 다 했어. 수지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와 아버지가 차를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엌에서는 정숙의 지시와 칼질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긴 명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죠. 일어나서 도와줘야지. 제사 준비 많이 남았어. 수지는 전날 밤 태동이 심해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옆에서 자던 민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수지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정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손질할 재료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과일, 채소, 생선, 고기까지. 정숙은 칼을 들고 지시했죠. 과일부터 깎아. 사과는 6개, 배는 4개. 수지는 도마 앞에 서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정숙은 옆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무는 채 썰고 나물은 데쳐야 하고 탕도 끓여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움직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칼을 내려놓고 허리를 폈죠. 정숙이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벌써 피곤해? 이제 시작인데. 수지는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칼날이 손가락을 스치고 빨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 수지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지. 물로 씻고 밴드 붙여. 수지는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러나왔고 그녀는 휴지로 손가락을 감쌌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소파에 누워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민지야, 너도 와서 도와줘. 정숙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민지는 대답만 했어요. 저 요리 못해요. 오빠 깨워요. 정숙은 한숨을 쉬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수지는 밴드를 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나무를 데치는 일이었습니다. 끓는 물에 나무를 넣고 빼고 찬물에 헹구고. 수지는 계속 서서 일했죠. 오전 11시쯤 민호가 일어나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좀 앉아서 하게 해주세요. 정숙은 탕을 끓이며 대답했죠. 앉아서 뭘 해? 일은 서서 해야 빨라. 민호는 더 말하지 못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삼촌 가족, 고모 가족, 사촌들까지. 거실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친척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몸이 무겁다고 일을 제대로 안 도와줘서 내가 고생했어. 수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모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죠. 아이고, 수진이 배 많이 나왔네. 힘들겠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지는 배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리고 묵직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세면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문 밖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빨리 나와. 제사상 차려야 해. 수지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제사상 차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는 일만 남았어요. 수지는 과일 접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접시에는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 배, 감이 담겨 있었죠. 거실로 가던 수진의 발이 문턱에 걸렸어요. 순간 그녀의 손에서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사과 한 개가 접시에서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과가 마루 위를 굴렀습니다. 정숙은 제사상을 정리하다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떨어뜨리면 어떡해? 정숙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그녀는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허리를 굽혔어요. 배가 무거워 바닥에 닿은 사과를 줍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사과를 집으려 했어요. 정숙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숙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사과를 집어들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정숙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탁! 손바닥이 수진의 등을 강하게 내리쳤죠. 수진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부엌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지만 충격은 등에서 배로 전해졌습니다. 아! 수진은 신음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쥔 사과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죠. 수진은 싱크대를 붙잡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언니, 민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그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와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은 민지의 팔을 붙잡으며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민호가 소리를 듣고 뛰어왔어요. 철수와 다른 친척들도 부엌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수지는 남편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정숙은 한 걸음 물러서서 팔짱을 꼈어요. 그녀는 여전히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교육 좀 시킨 거야. 사랑의 매지. 그 정도 가지고 왜 저래? 민지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언니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때려요? 정숙은 딸의 말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대들어? 수지는 민지와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에서 통증이 밀려왔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민호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통증 때문인지 모욕감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부엌 입구에 모여 수군거렸어요. 삼촌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들은 몰라. 요즘 젊은 것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도 아내도 편들지 못했어요. 수지는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 바로 가자. 그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수지는 통증 때문에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정숙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친척들은 침묵했습니다. 수진의 신음소리만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앉은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배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양손으로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 했어요. 119 불러야겠어요. 정숙이 민지의 손을 막았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민지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수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통증을 견뎠지만 배는 계속 조였어요. 민호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안 돼, 병원 가야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어요. 철수가 아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빨리 데려가 봐라. 애 건강이 먼저야. 민호는 수진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지가 반대편에서 언니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언니. 천천히요. 두 사람은 수진을 현관까지 데려갔습니다. 정숙은 부엌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봤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세게 친 것도 아닌데. 친척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고모가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임신부는 조심해야죠. 정숙은 고개를 돌리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조수석에 태웠어요. 수진은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민호는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빠르게 골목길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내비게이션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검색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15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수지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날 때렸어요. 민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애는 괜찮겠죠? 민호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도 땀으로 축축했어요. 차는 신호등마다 멈췄고 민호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1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종합병원 응급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어요. 그는 응급실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임신부예요.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은 수진을 조수석에서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수진은 배를 감싸며 계속 신음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간호사가 재빨리 물었습니다. 몇 개월이세요? 수진은 힘겹게 대답했어요. 9달이요. 출산 예정일이 1달 남았어요.
간호사들은 수진을 산부인과 응급실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민호는 그 뒤를 따라 뛰었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실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박진우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진찰대에 눕히고 초음파 기계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민호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등을 맞았습니다. 그 후로 배가 아프다고. 박 과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초음파를 시작했어요. 화면에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근뚜근 뚜근뚜근.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괜찮나요? 박 과장은 화면을 보며 신중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심박수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조기진통 증상이 보여요. 민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조기진통이요? 그럼 지금 낫는 건가요? 박 과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진통 억제제를 투여하고 안정을 취해야 해요. 간호사들이 수진을 병실로 옮기기 위해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등을 내리치던 그 순간 차갑던 눈빛, 정당화하던 말투. 수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는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입원했어요. 조기진통이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가 아내 옆에 앉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수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수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진통 억제제 덕분에 통증은 줄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옆 보호자 침대에서 얕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희는 딸의 침묵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 병원에 있어. 영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뭐? 병원? 무슨 일이야? 아기는? 수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등을 때린 것, 조기진통이 온 것, 입원하게 된 것까지. 영희는 전화기 너머로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임신한 내 등을 때렸다고?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당장 내려간다. 어느 병원이야? 수지는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영희는 1시간 안에 간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어?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시간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딸에게 달려왔어요. 수진아. 영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잠시 후 영희는 몸을 돌려 민호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위.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리 딸이 이 지경이 됐어. 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민지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뭐하러? 민지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입원했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정숙은 TV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약해.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민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폭력이에요. 임신부를 때리다니요. 정숙이 고개를 돌려 딸을 쳐다봤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래? 민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런 집안 분위기가 싫어요. 며느리 교육이 뭐예요? 그냥 학대잖아요.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학대라고? 내가 감히 엄마한테. 철수가 안방에서 나와 중재했습니다. 그만들래. 민지야, 내 방으로 들어가.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철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며느리가 입원했으니 좀. 정숙은 철수의 말을 끊었어요. 옛날에는 다들 그랬어.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더 심했어.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는 병원에서 수진, 장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사과받기 전까지는 절대 시댁에 안 가요. 민호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 수진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당신 엄마잖아요.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을 그런 집에 보낼 수 없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가 없으면 우리 따로 살아요. 민호는 아내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병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엄마가 지켜줄게. 민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면 출산까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민호의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민호는 아내를 친정에 내려주고 혼자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는 시댁 거실에 도착했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추석 연휴 교통사고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민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왔어? 민호는 거실로 들어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정숙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민호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입원까지 했잖아요. 조기진통이 왔어요. 정숙은 TV를 끄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지. 나는 그냥 며느리 교육 차원이었어. 민호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그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임신부를 때리면 어떡해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폭력? 너 지금 엄마를 폭력범 취급하는 거야?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셔야죠. 정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는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좋으냐?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는 지금 상처받았어요.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정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싫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안방에서 철수가 나왔어요.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들 해. 엄마도 미안한 마음은 있으실 거야. 시간을 좀 두자. 민호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그래도 엄마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과 안 하시면 저희는 따로 살겠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정숙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민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사과 없이는 이 집에 안 온대요. 저도 이제는 아내 편이에요.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좋아. 나가. 내 마음대로 해. 그녀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빠 괜찮아? 민호는 동생에게 씁쓸하게 웃었어요. 응. 너는 여기서 잘 지내. 민지는 오빠를 안아줬습니다. 언니한테 잘해줘. 언니가 많이 힘들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오른 민호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야. 어머니가 사과 안 하신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 따로 살아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서 와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시댁을 벗어나 서울로 향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집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친정집에 도착해 수진을 안았어요. 수진은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사위에게 방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 애 낳을 때까지.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밤이 깊어지고 부부는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웠어요. 수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애는 행복하게 키울 거야.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가 잘할 수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잠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근교의 새 아파트 거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생후 2달 된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지아였어요. 지아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부엌에서 분유를 타고 있었어요. 그는 온도를 확인하며 거실로 왔습니다. 수진아, 분유 준비됐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깨웠어요. 지아가 작은 입을 벌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젖병을 건네주고 옆에 앉았어요. 지아는 분유를 빨며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역국 끓여줄게. 아직 산후조리 해야지.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영희는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100일까지는 조심해야 해. 민호는 장모에게 인사했어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영희는 손을 흔들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육아를 돕고 있었어요. 기저귀 갈기, 트림시키기, 목욕시키기까지. 그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아를 재운 후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호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켜서 문자를 확인했어요. 손주 사진 좀 보내줘. 민호는 휴대폰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문자 왔어. 어떻게 할까? 수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 없이는 안 돼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사과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죠?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날 밤 경기도 시댁에서는 정숙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철수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대학원 과제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아들이 보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사과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거실 벽에는 민호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손주 좀 보여줘. 사진 있지?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사진을 못 받았어.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아들이 안 보내줘? 정숙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고집이 세서 손주를 못 보고 있어. 친구 하나가 혀를 찼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지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전화해 보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후회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하세요? 정숙은 딸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후회해.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인정 안 하시지만 저는 알아요.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진과 민호는 거실 바닥에 앉아 지아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딸랑이를 흔들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은 딸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아, 참 예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엄마 닮아서 예뻐. 수진은 남편을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죠?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는 다르게 키울 거야. 사랑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따뜻한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두 곳을 비춥니다. 서울 아파트의 환한 거실과 경기도 시댁의 어두운 거실. 한쪽에서는 아기 웃음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깨어진 관계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100만 명 이상이 공감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 정숙의 행동,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남편 민호의 선택, 옳았다고 보시나요? 며느리 수진의 결정, 너무 가혹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